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무더위입니다. 안녕히 잘 계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날은 덥지만 각종 수인성 질병이나 냉방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좋은 약들이 많아서 금세 치료를 통해 건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치료약들 모두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인류를 감염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준 항생제, 그 기간과 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적절한 병증에 쓰지 않으면 오히려 내성이 생기거나 더 큰 질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부작용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정부가 내놓는 각종 경제정책 그리고 규제들도 이런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과 집단대출 규제에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게 그 약효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10조 원의 추경에다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여러 가지를 합해서 20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민간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20조에서 30조 원가량의 규모에는 못 미치는데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또 아직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용처나 타이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는 일단 13년 만에 빚이 없는 추경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네. 20조 원 가까운 나라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또 구조조정의 여파를 대비하겠다. 브렉시트까지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발표한 20조는 공식적으로는 추경이 10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완적인 그런 게 10조고요. 그래서 추경 규모는 10조 정도로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작지 않은가. 과거보다도 좀 작았고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경제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10조는 일단은 좀 아쉽지만 좀 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최대 26조 6천억 원 가까이가 필요하다. 그래야 좀 하반기 성장률도 방어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보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조 5천억 원에서 이제 26조 6천억 원인데요.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사실은 하반기에 쓸 거를 좀 미리 재정해서 좀 땡겨 쓴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서 그랬긴 한데 이 재정 절벽을 최소한 좀 막자 이런 규모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미니멈 이제 11조 5천억 원이 나오고요. 단순히 이제 재정 절벽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느 정도 좀 경기 진작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맥시멈 26.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경제 상황이 좀 긴급한 경우에 추경을 꼭 한 번만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둘러싸고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 부담이라던가 이런 여야의 설득 이런 문제들이 더 커서 이렇게 결정할 텐데 좀 작게 추경을 하면 안 되나요? 혹은 또 편성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의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년에 한 번 추경하는 것도 상당히 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이제 2번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또 효과에 또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시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번 편성은 조금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에 어떤 정책 효과를 논의한다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거든요. 네. 1조 투입해서 1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10조 투입할 때는 그 효과가 10조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10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한 번에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지 어떤 실질적인 추경의 양보다는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 또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더 와닿는데요. 이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같은 여러 가지 또 종합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만 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위축되거나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추가 정책과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시 정책은 추경은 올해 한 번으로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 수단은 없어졌고요. 네. 남아있는 게 이제 통화 정책,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문제인데,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한 번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수단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꾸 내릴수록 통화정책 수단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앞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배경도 사실 여러 가지 브렉시트 같은 환경들 때문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경의 양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이 돈 이미 시간이 늦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야도 협조를 약속했지만 지금 시급하다, 이런 상황일 텐데 실장님께서는 시점이나 이런 타이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제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실제로 이제 집행 과정 기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에는 집행되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7월 내에 국회에 일단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제 관련 부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추경의 예산, 지금 일단 10조 원 정도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느 곳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이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하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맞지만, 근데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사실은 좀 주된 목적일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SOC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도 좀 중장기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어떤 사회 물류망을 확충하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 또 SOC 사업은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가가치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업이고,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인 여건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회 보장 사업, 이런 저소득층의 안정,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면 가장 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이런 취약계층이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추경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SOC 사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추경에서 누리과정은 배제하겠다, 이렇게 유일호 부총리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다른 학자들의 입장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기업이나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은 당장의 효과, 당장의 성장률 방어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부양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이 돈을 쓰는 만큼 그 돈을 돌게끔 하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돈이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주장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죠. 중소득이나 고소득층보다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말도 일련 타당하다고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들은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최근에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냥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이번 추경보다는 이제 올 9월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급한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내년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3.1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어쨌든 지금 10조 원 정도의 추경 이거는 추가로 국채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0.23% 정도, 포인트 정도 이 성장률이 상승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성장률이 상승하는 거는 맞는데, 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겠죠. 이제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기 때문에 네. 추경 10조로는 이제 2.8% 이상의 올해 성장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정부가 발표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게 브렉시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10조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2.8% 달성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8%는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 여러 민간경제연구소라든지 또 OECD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더 낮게 잡아놨거든요. 대외적 악재 또 말씀하신 브렉시트까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경제성장률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대부분의 이제 민간이나 대외기관에서는 2%대 중반에 다 탄착군이 형성돼 있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입장은 이제 맞는 걸로 보는데, 하반기 우리나라 한국 경기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요인은 사실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에 많이 좀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률 예상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최근에 터진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유럽 경제의 안정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보면 최근의 느낌은 좀 비관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걱정도 있다. 사실은 금융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추경이라는 게 법적으로도 전쟁이라던가 재난 상황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추가로 쓰는 돈인데 지금 여야가 협조는 약속했습니다만 이게 추경 요건에 충분하냐. 정부는 또 선제적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추경의 근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이 꼭 그런 아주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에만 대비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좀 정부가 신속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근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고,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주된 기능이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걸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논리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의 효과, 지금 당장의 필요성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집단대출 규제 문제로 출렁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좀 취약합니다.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물론 추경 같은 어떤 정부의 공적 지원도 있겠지만 어떤 대책들이 좀 시행되어야 할까요? 일단 추경 편성의 남은 절차가 좀 시급히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국내 요인 중에 이제 가장 불안한 게 사실은 주력 수출 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네. 한계 기업들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금융 시스템이 경직되고 또 너무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외환위기 때처럼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잘못하면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그러니까 국내적인 리스크부터 대외적인 리스크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큰 국내 리스크부터 정부가 좀 시급하게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산업구조 재편이면 결국은 어떤 정책의 방향성 변화 이런 것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출 산업의 범위를 좀 좁히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수출 산업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 문제, 그리고 노동 시장의 어떤 경직성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향 또 범위 이렇게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거대한 집들도 벽돌 하나하나로 쌓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도 매일매일 퀴즈를 풀다 보면 금방 친해지겠죠.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뉴스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한 책임자로 지목돼 세간에 논란이 됐죠. 별도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주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이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이 회장은 중국 주도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 오늘의 퀴즈인데요. 이곳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부총재직을 휴직 신청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두는 절차 아닌가 이런 예측까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이 이 금융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부총재직을 맡지 못할 경우 그만큼 국가적 손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 전 회장이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이 금융기구 어디일까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또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도로 설립하는 은행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다룬 바가 있거든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여러 뉴스들이 톱뉴스가 있지만 경제 톱뉴스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 많고 또 먹기 살기 어려워져서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특이한 건 같이 살지 않는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당장 일본 근해로 조업을 나가야 할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 기자님 혹시 맞벌이 부부신가요? 그렇죠.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흔하고요. 주변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가 나왔죠? 네, 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보니까 1,185만 8천 가구였는데요. 이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520만 6천 가구, 그러니까 43.9%를 차지했습니다. 이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에 42.9%였는데요. 2014년에 43.9%로 높아졌고 작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띄는 부분을 보니까 같이 살지 않는 맞벌이 가구가 늘었다는 건데요. 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2013년에 44만 7천 가구였는데 2014년에는 52만 가구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54만 3천 가구로 더 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지금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했잖아요. 네네. 게다가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 혁신 도시로 옮긴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주말 부부들 참 안타까울 텐데요. 또 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맞벌이 가구 비중이 좀 다르네요. 네,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6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38.1%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이고 또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생기기 때문일 텐데요. 자녀가 7세에서 12세의 맞벌이 가구는 51.6%, 그리고 13세에서 17세 사이는 57.6%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인데요.
지금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했다가 아이 키워놓고 재취업해서 취업률을 보면 이렇게 M자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네. 이게 맞벌이 가구 비율에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이 42.2%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육아와 일, 참, 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들 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건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511만 가구, 그러니까 1년 전보다 3.5% 늘었는데요. 전체 1,877만 6천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2%, 전년 대비로는 0.5%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가구 수도 늘었지만 1인 가구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네.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56.5%로 남성 1인 가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1인 가구의 취업자를 보니까 284만 3천 가구였는데요.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네. 이거는 1인 가구 중에서 고용률이 좀 낮은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인데요.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38.2%였습니다. 네, 10명 중에 4분이 60세 이상, 일본 사례를 자꾸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어업 협상이 불발됐다고요. 어민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일본 동경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이런 것들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불발됐다. 이렇게 오늘 해양수산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010년 어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양국 입어 척수 그리고 총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 등에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연승어선을 조업 조건을 좀 완화하고 갈치 할당량을 2,150톤에서 5,000톤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승어선 입어 척수를 73척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한 35% 수준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 연승어선이라는 거는 이 긴 줄에다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서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주 은갈치가 이런 방법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양국 당국의 이 방향이 정반대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 해역에서는 어업을 하기 어렵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2015년 어기에 준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이번마저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우리 어선이 30일 자정까지는 우리 수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선망 어선과 연승 어선이 일본 대마도 주변 어장과 이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업 협정이 불발이 되면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손해가 한 2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업의 차질이 또 빚어지면 관련된 어종 가격에 영향을 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 어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일 어업 협정도 안 풀리고 참 바다에 걱정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개월째 최저로 떨어졌죠.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금융기관 가정상품 금리 이 자료 보니까요.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대출 기준으로 연 2.8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달에 비해서 0.04%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3월과 6월에 각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금리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이제 낮아졌다가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네. 11월에 3%대로 올라섰고 12월에 3.12%까지 상승했습니다. 그걸 고점으로 해서 이제 그 뒤로 5개월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9%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나 5년 만기 금리제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5월 코픽스 금리는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요. 5년 만기 은행제 금리를 보면 4월 2.3%에서 5월 2.2%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16%였는데요. 이거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지금 6월달에 하는 또 기준금리를 1.5%에서 네, 1.25%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대출금리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리 하락 또 빚낸 분들한테는 일단 당장은 좀 숨통 트이는 뉴스인데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되고 있나요? 네, 검찰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신영자 롯데자동차재단 이사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신 이사장은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롯데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부당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략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금품을 챙긴 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금품 거래 대가로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 관리에 편의를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법적으로부터 이런 것까지 정말 돈의 액수 차원이 다르군요. 자, 이제 상반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 좀 바뀌는 게 많던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되는데요. 텔리와 임플란트 하려면 비용 부담이 상당했잖아요. 네네. 그동안에는 만 70세 이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 비용이 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자연분만 아니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병원비가 더 나왔는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다음 달부터는 5%로 낮아져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병원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복운전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 많은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안경이나 가구를 살 때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업체가 발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안경 가구 이렇게 살 때 꼭 현금 영수증 챙기실 수 있고요. 네네. 또 오는 8월 1일부터는 외환거래 시장이 30분 연장이 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무인항공기죠. 드론 택배도 가능해지는데요. 드론의 비행 승인 기체 검사 면제 범위가 12kg에서 최대 25kg 이하로 확대가 되고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가 돼서 아마도 조만간 이 드론 택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반기 바뀌는 것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톱 중에 톱 어떤 거 고르실까요? 일단 자녀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중에 좀 눈이 가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어린이집 파업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많은데 결국은 마음을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성 인재 쓰려고 하면 보육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엔 수도권, 5월엔 지방에 적용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빚내기를 조금 어렵게 해서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정부의 취지였죠. 정작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한 논란이 더 컸었습니다. 이 규제에서 빠져있던 게 바로 집단대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살 때는 그 규제 안 받게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은 재건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양권 열풍 때문에 이 집단대출에도 규제를 가하겠다, 이런 정부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 목적과 취지 제대로 맞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규제 방안 집단대출에도 지금 규제를 하게 되는데 횟수, 금액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규제의 목표가 과열시장 진정의 효과 제대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규제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분양시장이 상당히 과열된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과열된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좀 강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1인당 보증 조건 이내 또 수도권과 광역시 6억 원, 지방 3억 원의 집단대출 보증 한도를 규정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보증 한도 규제로 공급이 좀 억제되거나 투기성 가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서 진정될 효과도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건설사는 이 보증 상품 대신 별도로 연대 보증을 서서 또 대출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 그 풍선 효과처럼 비싼 이자로 그냥 이동하는 것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수도권광역시의 6억 원 이내, 지방 3억 원 이내만 보증 한도 내에서 이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벗어나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용대출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받는 개인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되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건설사들이 중도금 비율이 보통 분양가격이 한 60% 정도인데 그 비율을 줄여서 보증을 받고 나머지를 이제 계약금 비율 같은 거를 높여서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고민들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조금 피해서 공급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분양시장이 조금 진정되는 가운데 유망한 투자 지역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안에서 수요자들이 좀 더 집중되고 네. 오히려 최근에 시장이 좀 더 둔화되고 재고 시장의 가격 하락이나 미분양이 일부 출현하기도 했던 지방 같은 곳들이 더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양극화 같은 것들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관련 질문은 또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양권 과열 경쟁이나 불법 전매 등의 어떤 투기의 어떤 형상은 좀 잡겠다 이런 취지는 맞을지 몰라도 결국은 실수요자들 실제로 집을 사야 될 분들도 이 투기 목적이 아닌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불리해진 것 아니냐. 지금 이게 구분해서 적용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실제로 이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분양 가격 자체가 금융비용 증가로 좀 늘어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입주할 때까지 또 준공 후에 이제 실제 거주를 하시려는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증한도 규제 같은 것들로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이제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늘어난 단기 투자 목적의 가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첨이 돼서 계약만 한 후에 바로 분양권 전매를 해버리고 분양권을 처분한 후에 그렇죠. 시장에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늘어나는 금융비용 증가가 실제 거주하시려고 하는 실보유자나 실수요자분들한테만 나타날 수도 있다, 집중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예기치 않은 분양가격 인상 결과나 아니면은 이런 금융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런 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제 좀 더 차별화된 규제나 이런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금융 쪽으로 이제 제재를 하는 건데 사실 네. 최근에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단기 투기 목적의 가수요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게 된 데는 네네. 기본적으로 청약제도 자체를 완화한 것에 영향이 더 크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매 제한을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완화한 부분이라든가 재당첨 제한 같은 걸 없애거나 청약통장 1순위 통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이제 기간상 짧게 해놓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가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수요 유발로 시장을 과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수요자들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피해 부분도 그렇고 실제 가수요가 늘어나게 된 청약제도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부분은 없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제일 와닿는 게 강남에 불붙은 이 뜨거운 불 끄겠다고 물을 끼얹었다가 강남이 아닌 지방이나 다른 곳은 얼어붙어 버리는 이런 양극화 걱정이 더 크거든요. 당장 지금 지방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좀 위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심각성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구나 충청권 경상 지역이 지난해 4분기부터 재고주택 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들어서 이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난 상태고요. 네네. 수도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분양 사례들이 좀 빨리 출현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입주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다가 이제 본격화되는
국내 이제 산업 구조조정 같은 것들과 직결되고 있는 지방 소도시들이나 도시들도 많아서 네. 이번 조치로 오히려 지방 쪽은 너무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를 좀 하려고 했던 이런 과열 양상의 진원지격인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서울의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 같은 곳들은 그래도 이제 저금리에서 수요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더 양극화만 심화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계속되지는 않는 건지 좀 계속 시장을 주시하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 좀 계속적인 대응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한번 진행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은 아니고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긴 하지만 네. 일단은 예상되는 이런 양극화 심화 문제가 있는 만큼 좀 더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 부동산 쪽에 투자, 요즘 워낙 또 저금리여서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집단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브렉시트 사태도 터지고 해서 불안감이나 이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들은 굉장히 높기는 한데요. 네. 동시에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늦춰지면서 네. 국내 상황은 오히려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네. 한 차례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상태고 하반기에 추가 인하설도 지금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안에서 사실 대체 투자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결국에는 좀 투자성이나 보유 가치가 있는 부동산 일부 시장에 몰릴 수 있다라는 양극화 우려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규제로 일단 과열된 분양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둔화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제 직접 타격을 받는 곳들이 실제로는 이제 규제를 하려던 지역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들을 이제 가능성들도 다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시장은 둔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일부 이제 투자성 있는 상품에 집중되는 양극화는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실수요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지역을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좀 무리한 투자 결정이나 이런 시장의 흐름에 좀 휩쓸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좀 불안감이 높으실 텐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좀 더 재고주택 시장의 거래든 분양 시장이든 조금 둔화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적정 가격 에 매입을 하는 투자인지 또 자금 마련이나 대출 환경은 지금 적정하게 내가 대출을 받는 건지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지금 주택 가격이나 분양 시장의 분양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아진 네. 단기 고점 과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좀 관망하는 분위기를 3분기에는 좀 갖고 시장 상황을 살피시는 게 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정책 변수 또 시장 변수, 금융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천천히 조심히 또 시장을 바라보는 게 실수요자나 여러 가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안전한 경제 생활을 지켜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 꼼짝마 전시관이 운영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정부 3.0 협업 최우수기가 들었어요. 근본 국민 체험마당에 참가해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는요, 국민들께서 정보기관 사칭형, 납치형, 대출 빙자형, 대포통장 모집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이 보이스피싱 실제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찾는 바로 이 목소리를 찾아라 퀴즈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저희도 퀴즈를 하고 있는데 이 퀴즈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내셨나요? 행사 때 이제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국민들이 체험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상외로 사기범 목소리를 모두 맞추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이 경제 수사대를 많이 들어보셨으면은 잘 맞추셨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목소리는 못 맞췄지만 그만큼 또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위험성은 알아냈다 이런 성과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지금 한번 저희도 그 게임에 등장한 목소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건 범인이다, 이건 아니다, 이런 거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연체나 신용상의 문제는 없으시죠? 실제로 금리가 몇 프로인데요? 금리는 근데 5에서 8%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디 회사요? SC 저축은행 해상로남매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어디예요? 자, 여기서 우리 열혈 애청자분들은 SC저축은행 이런 은행 없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저도 있는 줄 알았지만 없는 은행이었는데 그렇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는요. SC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목소리나 말투가 실제 금융회사 직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안 나왔지만 자세히 네. 들어보시면 제보자가 사기범한테 방문 상담이 가능하냐고 묻는데 네. 그때 사기범이 당황하면서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예. 금융회사의 대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 직원이 방문을 거부하면 이렇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예. 자, 다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시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퀴즈 내용인데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연락드린 대리입니다. 고객님 되십니까?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건 우리은행 미아역 지점에서 아파트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이용불신권이 만기가 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잠시 통화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유선상 녹취를 통해서 연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장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연장 진행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연장 진행을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기동의해 주신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로 업무 진행해드릴 거고요. 다음은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할 텐데요. 제가 ARS를 연결해드리면 방송을 다 들으신 다음에 주민번호 앞번호 6자리만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들어도 너무 치밀해서 요즘 워낙 치밀하니까 범인 아니야?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이분은 정상적인 은행 직원 목소리 맞나요? 맞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내용은요. 그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 기존 대출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한 경우입니다. 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요. 고객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요. 네. ARS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또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알만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자,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일입니다. 네, 고객님, 이대성 내립니다, 신한캐피탈. 지금 저희 쪽에서는 1,700만 원 나왔고요. 네. 지금 고객님 가조의 결과상 조건부 전산으로 승인이 나셨어요. 이 조건부 승인이 뭐냐면, 고객님 나이에 맞지 않게 처음에 현대캐피탈에서 2,800이라는 돈을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조금 조건이 부족하세요. 만약에 저희 쪽 자금을 만약에 오늘 정도 받아보실 거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세요. 지금 현대캐피탈 쓰고 계시죠? 이 부분 혹시 고객님께서 일부 변제가 좀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나 일부 변제해야 됩니까? 네, 이거 저는 사실 이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목소리인 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사기범 맞나요? 맞습니다. 예. 요건 이제 사기범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내서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부 전산승이 났으니까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그 사기범이 확보한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네, 돈을 조금만 입금해주면 우리가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파일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시는 일은 소통 개설하신 일이고요. 저희가 1인 사업자 서류를 드려요.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셔서 통장을 개설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통장 개설하신 개수당 건당 7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는데 한 달이면 최소 600 정도 사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뭐 듣자마자 알 것 같습니다. 통장 개설 건당 7만 원 어쩌고 이건 확실히 불법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취업이 가지한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퀴즈 했는데 뭐 많이 못 맞히셨다라는 거 저는 왜 못 맞추나 했는데 저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끝으로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드시 확인하고요. 또 금감원 콜센터 1332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스로 보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022님, 매일 YTN 뉴스를 들으니 이 정도 퀴즈는 기본입니다. 예, 이게 바로 저희 청취자분들 클래스죠. 예, 정답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입니다. 5797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리고요. 0379님께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